지연된 승낙, 지연 승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승낙이라고 하는 거는 뭐 늦게 도착한 승낙이죠. 늦게 도착했다는 얘기는 원래 청약에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죠. 유효기간이 보통 이제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는데 언제까지 해신을 달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돼 있는데 그 기간 내에 보내야 되겠죠. 뭐 기간을 설정해 놓은 이유가 뭐 그 기간 안에 하라는 거지 그 기간 지나도 해도 될 것 같으면 기간 설정에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기간 내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여러 가지 배달 사고들이 날 수 있죠. 지금은 이메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진짜 뭐 서버가 폭파당하지 않거나 뭐 에러가 나거나 뭐 그렇지 않는 이상 뭐 배달 사고가 나는 경우는 드물고 사실은 뭐 편지 보내던 시절이야 배달 사고 났죠. 근데 그런 배달 사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정해진 기간 보내긴 했는데 의사를 보내긴 했는데 그게 이제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이슈인 거예요. 뭐 CISG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보는 거긴 한데 자 그래서 CISG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연된 승낙의 경우에는 청약자가 유효하다라는 취지를 피청약자에게 알리면 그러니까 늦게 도착했다 하더라도 청약자가 괜찮아 이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낙으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지연 승낙이라는 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청약자가 그러니까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뭐 정상적인 경우였다면 왜 이런 경우죠?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틀 만에 도착하는 뭐 거리인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불가항력적인 사유 뭐 등등등으로 해서 일주일이 걸렸다. 그래서 기간이 오버됐다.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였으면 그런 어떤 이슈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피청약자의 의사표현이 청약자에게 기간 내에 도달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게 입증되면 그게 승낙으로 봐줘야겠죠. 그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도 단서가 있어요. 요 경우에 자 그러니까 여기 저 두 번째 동그라미까지 하나의 내용이고 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또 다른 내용이에요.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 어떤 그 편지나 이런 데에 찍혀 있는 날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정상적인 경우였다라고 하면 기간 내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보는 그런 지연 승낙의 경우에 원래는 승낙으로서 줘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청약자가 이거 인정 안 함.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까지 위에 있는 청약자는 괜찮아 늦게 와도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청약자는 늦게 왔으니 인정 안 함.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런 경우의 취지를 피청약자에게 보내면 아무리 정상 참작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효력을 발생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동그라미를 묶어서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를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CISG에 있는 승낙 지연된 승낙의 이야기였고 자 승낙의 효력 소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승낙의 withdrawal 이제 철회인데 승낙의 의사가 도달해서 효력을 승낙의 의사가 피청약자에게 도달해서 효력을 발생시키기 전에는 철회될 수 있다. withdrawal 될 수 있다. 왜? 도달주의니까. 피청약자의 의사가 청약자에게 도달해야만 승낙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요게 도달해서 효력 발생하기 전에 이거를 철회할 수 있다. 걷어들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뭐 법적으로 가능하죠. 그죠? 자, 그리고 승낙의 어떤 리보케이션 취소 이건 가능하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청약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withdrawal과 revocation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withdrawal은 철회, revocation 취소. 차이점이 뭐냐면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걷어들이는 거. 그게 withdrawal, 철회. revocation은 뭐였어요? 청약자의 청약이 피청약자한테 도달했고 효력을 발생시켰는데 이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를 발송하기 전에 걷어들이는 거. 걷어들이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미 청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청약을 리보케이션, 취소시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승낙은 withdrawal, 철회밖에 없어요. 승낙의 취소는 없어요. 승낙의 취소는 왜 없느냐? 승낙이, 자 보세요. withdrawal은 도착하기 전에 걷어들이는 걸 말했죠. 철회를 한다라고 했죠. 근데 리보케이션은 뭐냐면 일단 도착은 했어. 근데 도착했는 거를 취소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청약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를 그대로 승낙으로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승낙도 마찬가지로 피청약자가 청약자한테 승낙을 보내는데 이게 도착하기 전에 효력을 발생을 해요. 이거 말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림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림. 자, 여기 청약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죠. 청약. 이게 청약자가 있어요. 피청약자가 있습니다. 자, 청약을 철회하는 건 뭐냐?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걷어들이는 거. 그게 withdrawal, 철회. 그리고 도착했어요. 효과 발휘했어요. 청약의 효력이 발생됐어. 근데 이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를 보내기 전에 뭘 한다? 이거를 효력이 발생된 거를 취소시킨다. 그게 리보케이션, 청약의 취소였어요. 자, 근데 승낙은 다르다는 거죠. 자, 승낙은 이렇게 가서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똑같이 withdrawal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어요. 승낙을 withdrawal 할 수 있다고. 승낙의 경우에. 근데 취소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서 여기서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승낙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약의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절대적인 어떤 계약 체결의 의사와 그 명확한 계약 체결 내용이 확정적으로 청약자한테 청약자에서 피청약자로 건너갔고, 피청약자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 표현이 유효하게 전달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승낙이 효력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청약자의 의사 표현은 청약으로 표시되었고 피청약자의 의사는 승낙으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결국 청약자와 피청약자의 의사 표현이 합치되었고 이 승낙이 효력을 가진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거예요. 승낙이 효력을 발휘됐다는 건 계약이 성립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낙을 걷어들이는 철회는 개념적으로 가능하지만 승낙이 도달한 후에 취소시키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승낙을 취소시키려면 그거는 승낙을 단순하게 취소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뭐다? 계약 그 자체, 이미 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계약 그 자체를 취소시키는 문제다. 이런 입장입니다. 요 점이 청약과 승낙이 조금 달라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CISG 제22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게 무역계약서의 합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무역계약의 체결 방법은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메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한데, 말로 구두로 하게 되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이게 문서화되어 있지 않거나 텍스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 발생의 여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게 꼭 이메일이어도 좋으니까 전자문서로 해도 되니까 PDF로
이 서면을 남겨놓는 게 좋죠.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뭐 오퍼 시트, 오더 시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오퍼하는 사람이 보내면 오퍼 시트고 오더하는 주문하는 사람, 그러니까 물건 사는 사람이 물건 파는 사람이나 만드는 사람한테 보내는 건 오더 시트인데 이런 걸 통해서 문서화 시켜서 꼭 그게 종이 문서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전자 문서라도 이런 문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뭐 그 외에도 뭐 개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뭐 매도인은 세일스 뭐 컨트랙트나 세일스 노트나 이런 거 작성할 수 있고 매수인 주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퍼체이스 노트, 퍼체이스 오더 이런 거 이용해서 이제 문서화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상대방과 계약 체결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뭐 정형화된 서식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정형화된 서식을 이용한다는 게 일종의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매도인의 할 일과 매수인의 할 일을 규정을 해 놓아서 그걸 이용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바람직하죠. 뭐 그게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 뭐 그걸 이용해서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만 거래 당사자들의 내용을 채워 넣어서 계약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무역 계약의 종류는 뭐 개별 계약이 있을 수 있고 포괄 장기 계약이 있을 수 있고 독점 계약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뭐 말 그대로 건 바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약하는 걸 이제 개별 계약이라고 하는 거고, 장기간에 걸쳐서 뭐 1년에 뭐 10번 공급하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장기간 여러 해 차이의 거래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독점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네 물건은 꼭 나한테만 팔아야 돼.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어. 독점상, 독점 뭐 공급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형태의 공급 계약,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이제 독점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계약의 종류에 대한 부분인 거고. 자, 무역 계약의 서식 논쟁에 대한 부분 볼게요. 이거 사실 뭐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고 안 하다면 안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서식 논쟁, 배틀 오브 폼이 왜 생겨나냐면, 우리가 앞서 제가 청약과 승낙, 반대 청약을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래 제의를 하고 이 거래 제의에 대해서 뭐 수정할 사안이 있으면 피청약자가 다시 역제안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역제안이 한 번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건 파는 사람이 물건 사는 사람한테 100원에 사라라고 이렇게 거래 제의를 했어요. 물건 사는 사람이 나 80원에 살래 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80원에 사겠다고 하니까 물건 파는 사람이 그냥 80원에 팔까? 안 그렇죠. 80원은 좀 힘들겠는데 내가 90원까지는 해줄게 라고 또 역제안을 하겠죠. 또 카운터 오퍼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가격이든 그것이 뭐 거래 대금의 결제 방식이든 뭐 물품의 수량이든 뭐 선적 방식이든 뭐 분쟁 해결 조항이든,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기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조건, 자기에게 유리하게 계약 내용을 이끌기 위해서 교섭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 매도인과 매수인, 청약자와 피청약자 사이에는 수도 없는 반대 청약이 오고 가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교섭이 되다 보면 어떤 게 진짜 그 당사자들이 합의한 계약 내용인지, 실제로 체결된 계약 내용과 아니면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 간에 어떤 간극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서식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식 논쟁과 관련해서 영미법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완전 일치, 엄격 일치, 경상의 원칙을 지지하고 있고, 서식 논쟁이 발생하게 되면 최후 서식 발생 이론, 최후 서식 발송 이론, 라스트 샷 독트린의 입장을 적용을 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원에 팔아라, 80원 해라, 90원 해라, 85원, 86원. 여기서 그럼 최후 서식 발송이 뭐예요? 86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 당사자들의 거래 계약 가격은 86원. 이렇게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최후 서식 이론, 최후 서식 발송 이론이에요. 라스트 샷 독트린. 자,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이 왜 자꾸 나오냐면, 사실 이 경상의 원칙이 갖고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경상의 원칙이란 게 너무 엄격하고 융통성을 전혀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추가나 변경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게 문제 제기가 들어간다거나 조금만 그 내용의 수정, 문구 수정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걸 반대 청약으로 봐서 계약 성립이 어렵게 된다는 거죠. 이게 원래 영미법이 주장하는 계약 성립의 경상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런 경상의 원칙을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계약 성립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죠. 다툼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경상의 원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CIS 승낙 공부할 때 그 얘기 있었죠. CISG에서는 실질적 변경은 그렇게 보는데 실질적이지 않은 변경은 조금 있다 하더라도 넘어가자. 승낙으로 보자. 이거 다 어떻게 엄격하게 경상의 원칙을 적용할래의 입장이 CISG의 입장인 거고, 원래 전통적인 의미의 영미법에서의 경상의 원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미법의 입장에 따라서 최후서식 발송이라고 하는 것은 영미법 하에서 발생되는 이런 엄격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뭐 해결책이라고 하는데 교과서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결책도 아니야. 결국 뭐야? 가장 마지막에 늦게 보낸 사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100원, 80원, 90원, 85원, 86원. 그럼 가격은 86원. 이런 방식이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깔끔한 결정 방법이에요. 가장 늦게 조건을 보낸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건데. 뭐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교과서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최후 서식 발송 이론에 대해서. 자, 그래서 최후 서식 발송 이론은 말도 어렵죠. 경상의 원칙만을 고집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을 하니까 최후에 보내진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후 송부된 서식이 청약이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행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승낙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뭐 봉합되는 거죠. 뭐 가장 마지막에 내용이. 자, 그러면 CISG와 관련된 내용은 뭐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일단 CISG 제19조에서는 실질적이지 않은 변경을 승낙으로 보는 엄격일치 원칙의 예외적인 사항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그 실질적이지 않은 내용을 피청약자가 보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청약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인정된다라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CISG 단서 조항에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용 자체도 어떻게 보면 CISG도 최후 발포자 승리 원칙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CISG가 그럼 무조건 최후 발포자 승리 원칙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CISG는 실질적 변경이냐 아니냐를 놓고 나뉘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 변경이 아닌 변경이 가해졌을 때, 단순하고 사소한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에 대해서 그 청약자가 문제를 삼지 않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 실질적이지 않은 추가적인 어떤 제한이나 변경이 인정된다라는 측면에서 최후 발포자 승리 원칙처럼 그 추가적인 변경이나 내용 수정을 보낸 사람이 결국 위너가 됐네, 이겼네, 그 사람의 조건이 계약 조건이 됐네라고 본다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CISG의 내용이 최후 발포자 승리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래요. 말에 어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충돌 제거 이론인데 이건 더 답이 없어요. 뭐냐면 서로 의견이 상충되잖아요. 그러면 니랑 내랑 생각 다른 건 일단 나중에 논의하고 생각 같은 것만 합의하자. 그거만 체결.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른 부분은 조금 더 있다가 논의를 추가적으로 이어서 해보자. 뭐 이런 입장이에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정치권이에요. 정치권.
정치권 이외에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논의했는데 양당의 의견이 합치되는 거는 뭐 의사 진행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땅땅땅 하는 거고, 뭐 합치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인데, 그건 정치니까 그런 거고, 이거 지금 비즈니스 하자는 거잖아, 무역은. 예. 물품을 팔고 사고 문제잖아. 예. 이런 식으로 해결해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결국에는 뒤로 미룬 거 그것도 논의해야 돼.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떻게 할지. 예. 그래서 뭐 충돌 제거 이론도 뭐 그냥 이런 입장과 이런 이론이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서식 분쟁이나 서식과 관련된 다툼, 계약 조건과 관련된 뭐 서로 조건을 보내고 서로 반대 청약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좋느냐. 뭐 거래의 조건을 두고 거래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랜 기간 교섭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교섭을 했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어느 정도 이 두 사람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조건이나 생각이 그 격차를 줄여서 어느 정도 합치가 됐다면 나중에 그 앞에 있었던 서로 오고 갔던 수많은 반대 청약들은 다 잊어버리는 게 좋죠. 없애는 게 좋죠. 그것까지 뭐 고려를 해가지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본 계약 뭐 100원, 80원, 90원, 85원, 86원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했다면 앞에 있었던 100원이든 80원이든 90원이든 그런 거래 조건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돼. 뭐만 남기면 돼요? 86원 그것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계약의 어떤 교섭이나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86원으로 합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의사나 청약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의미 없이 그냥 86원과 관련된 내용,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해서 계약 내용을 이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게 이제 완전 합의 조항을 만들어서 설정을 해서 계약 이행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거래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포괄적이고 표준적인 계약서를 이용을 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 체결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표준화된 양식이고 포괄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의 본질적이지 않은 내용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양 당사자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표준 계약서 혹은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무역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와 같은 양식이나 방식을 이용을 해서 거래 조건을 협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래서 무역계약서의 합의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공부하기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 조건을 논의를 해서 뭐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를 사용하든 아니면 그들의 오랜 기간 사용해온 계약서를 통해서 거래를 진행을 하든 거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무역 계약을 성립시키고 무역 계약을 진행을 할 때 그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 계약의 거래 조건이죠.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고 수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앞에서 우리가 CISG 제19조에서 얘기했던 실질적인 변경이 일어나면 그것은 승낙이 아니라 반대 청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에 그 주요한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건드리면 그거는 승낙이 아니라 반대 청약이지 라고 했던 이유가 계약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물품은 뭘로 하며 가격은 얼마로 하며 선적은 언제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무역 거래에 있어서 무역 계약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차대한 거래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매도인과 매수인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조금 영상을 끊어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